자, 오늘 첫날이라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요. 조금만 나가건데 제가 평소 강의는 한 3시간 반, 그러니까 1시 반 정도까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한 1시 반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부가세 좀 보죠. 부가세는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부가세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지 못해서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해서 밑줄, 부가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하는 무슨 조세? 예외적인 조세. 그럼 제가 예외를 알라고 했어요? 원칙 알라고 했어요? 예외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 쪽에서는 밑줄, 교육세와 농특세, 지방세는 뭐가?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가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취득세를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만 내느냐? 아니에요.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본세 그러는 거예요. 본세.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중과세는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랍니다. 그래서 부가세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뭐와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부과온다? 지방교육세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취득이 돼서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뭐라 하는가 여러분? 부가세. 요걸 뭐라 하는가? 독립세. 독립세라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취득세가 뭐가 되면 부과되면 얘를 뭐로 해서 본세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낸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그럼 결론은 취득세와 납세 문제는 취득세 외에 뭐도 내야 된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된 거야.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뭐도 내야 된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한 번 더 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에 대한 것이 뭐가 있다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거는 요 두 가지예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우리 부동산 세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여러분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활동과 관련돼서 부과된 부가세는 뭐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뭘 받죠, 여러분? 급여를 받죠. 그러면 이 급여를 우리 세법상 뭐라고 그러냐면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서 근로소득세로 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데 여러분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과되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지방소득세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급여 명세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 급여를 받으면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의 조견표에서 뭘 징수합니까? 소득세를 빼고 주죠.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요,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천징수한다. 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야. 이때 빼고 주는 걸 뭘 한다고?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요. 이거. 이 말은 많이 들어봐요. 또 여러분 우리 은행에다 예금했어.
예금하면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뭐가 붙죠, 여러분? 이자. 그럼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줄 때 그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 소득세를 빼고 준다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요. 그럼 원천징수가 되는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는 항상 소득세 10% 상당액만큼 한 번 더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요. 요게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부가세로 분류했다가 얘가 개정되면서 독립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 뭐였다가 부가세였다가 부가세에서 개정이 되면서 뭐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항상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때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부가세 성격이 강한데 개정이 되면서 요 부가세를 뭘로 바꿨다, 여러분? 독립세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10%에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근데 얘를 부가세라고 그러지 않고 뭘로 분류한다? 독립세로 분류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다. 법인세가 있다. 그러면 해당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지방세 쪽에서 한 번 더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쫓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야 지방세야? 써져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지방. 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 국세에 대해서 10% 상당하는 금액을 한 번 더 뭐로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자, 주의사항. 하여튼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득세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 10% 상당히 쫓아와. 다만 그 지방소득세를 지금은 부가세로 분류를 하지 않고 뭘로 분류한다? 독립세로 분류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가장 복잡한 규정이 하나가 바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하다 보니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거를 과표를 해서 해당 세율 10% 때린 것이 바로 지방소득세인데, 자, 지방소득세는 이제 재작년부터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독립세로 분류하지만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종합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럼 양도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낸다?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다만 성격은 부가세 성격이 강하지만 법률상은 부가세로 구분하지 않고 뭘로 분류한다? 독립세로 분류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대인세와 대물세란 말이 나와요. 자,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대인세, 대물세. 기초를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대인세, 대물세라는 것은 뭐냐면 대할 대자입니다. 대인세, 대물세. 뭐 어르신들은 한자를 아신 분들은 금방, 한자는 표유문자다 보니까 의미가 금방 전달이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잘 안 배우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인데, 자, 요걸 좀 보시면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죠? 요거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자를 어떤 교수님은 붙이는 교수님이 있고 어떤 교수님은 빼버리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인세 이런 교수님이 계시고 어떤 교수님이 그냥 인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즉 누구를 기준하냐? 얘는 납세 의무자를 기준합니다.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요. 대물세라는 것은 과세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달라요. 특히 대인세는 누굴 기준한다고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과세 물건에서 무슨 과세가 이루어지고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대물세는 그 과세 물건을 기준하기 때문에 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는 무슨 과세냐면 개별 과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적용하냐? 비례세를 적용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키워드 잡으면요. 키워드를 잡으면은 항상 대인세는 무슨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해야 되고요. 합산 과세란 말이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요. 합산 과세란 말이라면 반드시 뒤에는 어떤 세를 붙는 거냐? 누진세를 붙어요. 그리고 대물세 그러면 여러분 물세는 항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고요? 개별 과세가 되고요. 개별 과세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비례세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꼭 적어 놓으시고요. 제 수업 시간에는 꼭 적지 않고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괜찮아요. 저는 크게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필기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강의 이런 데 가면 걔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카메라 그냥 찍어버려서 핸드폰으로. 이거 좋잖아요. 그러면서 오다 가면서 계속 핸드폰 돌리면서 그거 보는 거죠.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 또 공부를 안 한 칙은 오다 가다 핸드폰 보면서 뭐 하는가? 고돌이 치고 있고 포커 치고 있고 이런 무식한 놈들 같으나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동간에도 틈틈이 뭘 자꾸 봐야 돼. 근데 요즘 많이 보는 거 핸드폰에 많이 찍어놓고 그냥 사진을 저장하는 거죠. 계속 찍는 거죠. 저는 포토 타임을 드려요. 그래서 꼭 한 번 정도는 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 일일이 필기하기 힘드니까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 한번 찍어두세요. 그러면 그때 찍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판사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대인세는 납세 의무자를 기준해서 무슨 과세하고 합산 과세하고 무슨 적용한다? 누진세 적용한다. 대물세는 과세 물건을 기준하다 보니까 무슨 과세에? 개별 과세 무슨 적용한다? 비례세. 여기 이렇게 키워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요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값이가 있어. 값이가 재산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씨,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요. 저도 막 부러워요.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재산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3개 갖고 있는 거야, 3개. 그러면 지금부터 대인세냐 대물세냐는 것을 과세 방식에서 어떤 차이인지 알자. 자, 그럼 A 재산 가액이 있고요. 이거 뭐 A 재산이 뭐 5억, 뭐 4억, 3억. 합은 얼마 여러분? 또 어렵죠? 12억 원이죠? 네. 우리 세법은 단위가 요 정도야 기본이. 세법은 거의 뭐 요 정도가 그냥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취급 단위야 아니야? 평소 취급 단위가 아니죠. 저는 그냥 평소 취급 단위가 1,000원, 5,000원, 고액 10,000원. 근데 여기는 기본이 뭐 억이야 세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 곱하기 막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갑이 A 재산, B 재산, C 재산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3개. 그래서 그 재산가 합반이가 얼마 여러분? 10여. 자, 그러면 대인세라 하면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사람을. 재산이 몇 개 있지만 3개가 있지만 이건 다 누구 거란 거야? 갑 거란 거야. 그러면 대인세는 물건을 기준하라, 소유자를 기준하라. 소유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인세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거로 보란 얘기야? 갑 거로. 그러면 합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한 가액 얼마? 12억 원에 대해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적용하라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무슨 가세는 대물세는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물건을. 대물세는. 그러니까 이 A 재산, B 재산, C 재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재산세는 여기는 대물세 했던 세금이 몇 개 나오는가? 3개가 나오는 거야. 각각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때리라는 얘기야. 근데 대인세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가? 사람. 그러니까 여기 대인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오는 거야. 하나. 좀 구분되세요? 대인세와 대물세? 자, 다시 한번. 대인세는 글자 그대로 누굴 기준으로 하라?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구야? 갑이죠. 즉 갑이 A 재산, B 재산, C 재산 뭐 여러 가지 재산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대인세는 물건을 기준하지 말고 사람 기준하니까 얘를 다 모아서 합산한 걸 기준해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대인세면. 근데 뭐는? 대물세는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물건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가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그래서 과세 방식을 좀 취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과세 표준이 있고요. 세율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세법은 결론은 뭘 계산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액, 그죠? 얼마예요? 결론은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3대 세법이라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텐데 그 배운 결과로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얼마예요? 이때에 얼마예요를 우리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얼마예요? 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거야. 과세가액을 얼마를 할 것이고 어떤 세를 정해서 산출세액을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우리 모든 조세는 예외가 없어요.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세금은. 얼마예요? 이때 세법에서 얼마에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 두 가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결론은 이걸 계산하기 하다 보니까 세법은 특징은 대부분 다 무슨 내용이냐? 계산하는 거죠. 다 계산하는 거죠. 민법은 법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가 많아? 학설,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이런 것도 나오죠. 거기다 대법원 판례까지 여러분 공부하셔요. 그 법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학설이 달라지는데 세법은 학설에 따른 주장이 없어요. 왜? 다 뭐 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거니까. 학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세액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세법은 학설이 없어요.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유력설이다 이런 썰이 없어. 무조건 세법은 과표를 계산하고 거기에다 해당 뭘 곱해서 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죠.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생각해봐.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부동산의 뭐를 매매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한테. 뭐가? 부동산의 뭐가? 소유권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이때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그리고 매매로 취득했든지 상소로 취득했든지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든지 취득한 매수자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공인중개사한 기하가 부동산의 매매를 뭐 했을 때 중개했을 때의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매수자한테 부과되는 뭐를 취득세를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세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기하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이 매매를 중개하는 것에서 도저한테 뭐가 부과될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취득자한테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그 말을 하면은 도자와 수자는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얼마를요? 이걸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걸 얼만데 물어보겠죠. 결국은 고객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취득세가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데요. 양도세 얼마 내야 되는데. 그럼 뭐 해봐야 돼?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계산해 봐야 아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저 양도세 낸다. 그럼 저 양도세 얼마 정도 나와야 되죠? 저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럼 저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요? 물어보죠. 당연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으로 바꿔놓으라고.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택을 주거지 이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매도. 그리고 나는 취득하려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매도자한테 양도세, 매수자한테 취득세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 양도세 낸다? 그러면 그게 얼만데? 취득세 낸다? 그래. 그러면 그게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계산해 봐야 압니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든 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 모든 조세는 예외 없이 다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그 얼마를 계산하려면 계산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모든 조세에는. 그래서 우리 여기 가면 무슨 산이 있어? 수락산? 수락산은 이제 이죠. 뭘 기억해야 돼? 과세산을 기억해야 돼. 관악산이 아니라 무슨 산? 과세산.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요걸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와서 이걸 도자와 수자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잘 못해. 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잘 안 해. 공부를 안 해.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제일 공부를 안 한 집단이 바로 공인중개사야.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이 가보셨죠? 또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뉴스 시간에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더 많이 나와서 매일 그 뉴스 시간에 한두 컷은 공인중개사 나와서 부동산 지금 주택가격이 어떻게 하겠고 지금 청약률이 높아지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 뒤 배경을 보세요. 뒤에 책장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대부분 지도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다, 의사다, 변호사다 무슨 전문가들 항상 인터뷰하면 뒤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항상. 그죠? 한번 오늘 뉴스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든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때 모든 전문가가 항상 책장 뒤에 있습니다. 꼭 책장 뒤에다 앉혀놓고 인터뷰한다. 왜 그러는가? 왜? 나 이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 인터뷰하면 대부분 지도야. 관내도. 중국집이나 팥주스에서 보던 지도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번 딱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쪽 봐봐. 그러면 책장이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가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복도빵 그러는가? 옛날 사람들은 아직도 복도빵이 돼. 우리 힘들게 공부해서 붙었구만. 그러니까 전문가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했대서 은행에서 개인 신용 평가할 때 레벨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전혀. 근데 우린 힘들게 공부해서 붙었는데
에이, 답답해. 그래서 저는 항상 개업할 때는 좀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책장도 좀 갖춰놓고 좀 전무지가 그랬더니 거기다 책장에다가 기본서 6권 꼽아놓고 있냐 이런 엠병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되시려면은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화를 못하면은 공인중개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폐업하는 분들 속출하고 있죠. 솔직히 올해 합격자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존 공인중개사들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어떻게 해? 내 거 빨리 인수받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합격생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아파트 단지에서 무차별적인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어려워요. 그죠? 교회보다 다방보다 더 많은 게 뭐야? 공인중개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 없죠.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 희소성이 되는데 이거는 1세대 1 공인중개사야. 그죠 여러분? 주위에 공인중개사 많죠? 많아 주위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꼭 나는 토지를 할 거다, 뭘 할 거다, 어떤 특화된 걸 잡으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남자분들은 거의 99% 깨지는 거죠. 주부님들은 버티죠. 주부님들은 버텨요. 왜 버텨요? 알파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벌어오는 거에서 내가 알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벌어도 아저씨의 기본으로 벌고 있는 게 있다면 유지해 못해? 해. 근데 남자분들은 부업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생업이야. 주업이야. 내가 돈을 벌어 가야 돼. 내가 돈을 못 벌어 가면 나한테 돈 줄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 수수료 못 벌면 공인중개사 문. 그 배업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99%가 돼요. 대부분. 지지난주에도 여기 수강생 왔다가 미아리에서 합격 개업하다 결국 문 닫았다고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지금 남자분들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여자분 주부님들한테 다 점령당했어.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다 들어가보세요. 다 대부분 누구예요 여러분? 여성 공인중개사죠? 필수야 여성 공인중개사는. 흉측한 남자 아저씨 앉아있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반드시 뭘 둬야 돼? 여자 실장님 둬야 돼. 근데 그걸 일반화된 사무실 해보면은 여러분은 힘들죠. 또 흥분했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은 결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액 계산하는 거야. 자, 이때에 조금 이 과세표준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소리예요. 세액은 뭐와 뭐로 계산한다 여러분? 과표와 뭘로 계산한다? 세율. 네. 자 보세요. 과표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비례세율이랍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냐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례세율.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10%죠.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몇 프로면 10%죠. 500원짜리 사도 10%, 만원짜리 사도 10%, 1억짜리 사도 몇 프로? 10%. 그러니까 과세표준의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례세율.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4%의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뭐를 취득하면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몇 프로다고요? 4%예요, 4%. 그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짜리냐를 묻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4%야. 이런 세율을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율. 부가치세 10%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금액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소득세는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우리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 소득 금액이 뭐하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형태의 세율을 뭐란다 여러분? 이거를 누진세율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슨 형태라고 하느냐? 계단형 형태죠, 여러분.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얘는 과표가 뭐하면 커지면 그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얘는 세율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비례세율은 과표의 관계가 없이 딱 정해져 있는 거 하나로. 그래서 누진세는 무슨 형태예요, 여러분? 계단형 형태. 비례세율은 수평선의 형태. 이 누진세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 최저 1,200만 원까지는 6% 세를 적용합니다. 1,200만 원까지 6%.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15%. 그럼 예를 들어서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6% 때려. 0부터 출발해서. 과표가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세를 때려? 6%. 그러다 1,2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 4,6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리냐? 15% 세를 때려요.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는 24% 세를 때려요.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이때까지는 35%. 그 다음에 최고 38%. 그래서 소득세는 최저 6%부터 출발해갖고 몇 프로까지 가냐? 38%까지 이 5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가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내가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다? 1년 동안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얼마 적용하는 거야? 소득세율은 6%. 근데 내가 1년 동안에 3,000만 원 벌었다? 소득세 과표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3,000. 그럼 어떻게 정하라는 얘기야?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1,200을 줘서 3,000만 원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여러분? 1,800이죠. 여기는 몇 프로 세율 때리라는 얘기야? 15% 세율 때리라는 얘기죠. 이러한 세율 구조를 뭘 한다고 여러분? 누진세율. 그럼 과표가 적을 때는 누진세율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과표가 뭐하면 점점 커지면 무슨 세율이 적용해? 누진세율이 하니까 이때는 누진세를 더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누진세율이 뭐다 여러분? 소득세.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죠. 그래서 1,200까지는 6%, 1,200을 쳐서 4,600은 15%, 4,600을 쳐서 8,800까지는 뭐 24%, 8,800을 초과할 때는 35%, 또 초과할 때는 마지막 단계 몇 프로 여러분? 38%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소득을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으로 취하는 게 좋아? 두 사람 명의로 취하는 게 더 좋아? 두 사람의 명의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소득은 한 사람의 명의로 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회사를 다녀. 그래서 무슨 소득이 발생하겠어? 근로소득을 하겠어. 근데 내가 주택이나 상가를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대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임대소득이죠. 그럼 그 임대업자 명의를 아저씨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소득이 어떻게 되니까? 분산되죠. 소득이 분산되죠. 근데 이거를 즉 처의 명의로 임대했단 말이야. 처의 명의로 임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를 누구 명의로 한가? 처의 명의로. 실제 소득은 누구 거라더라도 아저씨 거라더라도 명의를 뭐 하는가? 분산. 그럼 소득을 몇 개로 나누는가? 2개. 근데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아저씨에다가 임대사업소득도 누구 명의로? 아저씨면 소득 금액이 커져버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어떤 세를 적용하는가?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소득과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가져라. 분산하라. 분산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 하나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 아저씨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또 취득하려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아저씨 명의로 하라, 다른 배우자 명의로 하라, 배우자 명의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득은 분산하라, 집중하라. 분산하라는 얘기야, 분산하라.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거야. 예금을 하는데 한 사람의 명의로 예금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명의로, 세 사람 명의로 모아서 분산해서 예금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은행 등이 부도가 지급 거절이 됐을 때에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1인당 얼마? 5천만 원까지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럼 내가 1억을 할 때에, 1억을 예금할 때에 아저씨 명의로 일반적으로 1억을 했을 때와 아저씨 5천, 나 5천. 그럼 나는 5천, 분산한 사람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다 보장받을 수 있죠. 근데 아저씨 명의로 뭐 했으면 1억을 예금했으면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 5천만 원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도 어떻게 하는가? 한 사람의 명으로 때린 것보다 두 사람의 명으로 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누지세를 때는 반드시 뭐하라? 소득을 분산하라. 분산하라. 뭘 적용할 때는? 누진세를 적용할 때는 항상 명의를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근데 비례세를 적용할 때는 분산이나 집중이나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없으니까. 세율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은 세보다는 일반적으로 비례세를 보다 뭐가 더 큰가? 누진세를 일반적으로 커. 일반적이야.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 양도세는 70%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대인세는 누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인 납세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명의로 다 그 소득을 뭐해서?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크면 어떤 세를? 높은 세를 정하는 무슨 세를 정한다? 누진세. 얘들은 반드시 붙어가. 얘는 예외가 없어. 합산과세. 그럼 반드시 뒤에 나온 세는 어떤 세가 돼? 누진세율이 나와야 돼. 반드시 예외가 없어. 근데 요거는 예외는 있지만 개별과세. 그럼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는가?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재산세는 대물세예요. 대물세. 재산세는 무슨 세? 대물세. 그러면 갑의 명의로 몇 개 갖고 있어 재산이? 3개.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서 몇 장 날라온다는가? 3장이 날라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예요. 대인세.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합산한 가액에 대해서 대인 종부세 때린 거죠. 자, 어제도 제가 받지 말아야 할 전화를 받아갖고 순간적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아, 예. 아이, 속으로 잘못 받았구나. 저 전화 등록된 전화가 아니면 안 받는데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받아갖고. 자, 근데 그분이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판단합시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뭐가 부과하느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얼마 초과하면?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6억을 초과하면 재산세 외에도 뭘 한 번 더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과세합니다. 자, 여기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이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짜리 여러분? 1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갑돌이가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종부세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과세하죠. 그런데 요거를 갑과 을이 50%씩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형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거죠. 무슨 소유와? 단독 소유와 무슨 소유로? 공동 소유로 구분하는 거죠. 항상 무슨 소유할 때는 공동 소유하면 세법은 항상 지분으로 과세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뭐 하면 공동 소유, 공유로 할 때는 항상 무슨 가액이 나온다? 지분 가액이 나와. 지분 가액. 자, 요거 50%지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고칠까요? 이렇게 합시다. 60%, 40% 합시다.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니까. 50%, 50% 똑같은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10억짜리 주택 하나를 누가 갑과 을이 60%와 40% 뭐 하고 있다고요? 공동세야. 그러면 세법은 항상 공동세 할 때 무슨 과세 한다? 지분 과세야. 그러면 갑의 지분가액이 얼마 나오는 거고 얼마로 보고? 6억. 을의 지분가액이 얼마로 보는가? 4억. 그러면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 6억 초과자가 없죠. 딱 6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뭐 하면? 단독 변호사면 이 사람 얼마짜리니까 10억짜리 종부세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 하나인데 주택 하나를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서 단독 소유가 일 때와 뭐 할 때 공동 소유할 때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사는 소득은 뭐 하라? 분산하라. 똑같이 이것도 뭐 하는 게 유리한가? 분산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런 걸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고객은 여러분한테 이런 컨설팅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 근데 못해 공인중개사들이. 세법을 안 했어. 해봐. 시험용으로 몇 개 외우는 거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저 하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요거 세금 문제인데. 에? 말 못해. 공인중개사의 지금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컨설팅 기능이 떨어져.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서 배웠던 시험 공부 갖고는 컨설팅이 안 돼. 근데 고객은 컨설팅을 요구하거든요. 나의 모든 재테크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를 원하는 거죠. 못해 근데. 권리 분석도 안 돼. 권리 분석 하려니까 기껏 뭐 하나요? 법무사 소개시켜주고 있고 세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기껏 세무사 끌고 오고 있고 대출 좀 받을 수 있냐 얼마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은행 대북의 영업직원 끌고 오고 공인중개사는 맨날 자기가 해결하는 게 없어. 실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실제. 세법 필요 없어. 실무 나가도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어. 나 누구한테 전달시키면 돼? 세무사 소개시키면 돼. 세무사. 그따위로 하니까 공인중개사를 일반 고객이 다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럼 너는 뭐 한대? 그러면 그냥 물건이나 보러 가는 거야. 오시죠? A동 아파트 101호인데. 물건 보러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뭐가? 수수료가 안타까운 거지. 아,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여러분 웹에서도 다 뜨죠. 직방, 다방, 뭐 모든 방, 원룸, 투룸, 뭐 직방, 다방이 돼. 그거 막 요즘 뜨고 있죠. 주택도 다 떠요. 다 떠요. 공인중개사 업이 힘들어져. 중개업이 단순히 지금은 이 외부로 다 뜨는데 굳이 공인중개사 개입 시킬 필요가 없다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거를 찬스로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다는 얘기죠. 기성세대는 위기로 생각하는 거죠.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왜? 자기가 앱이나 인터넷에 익숙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은 더 좋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합격해서 사무실 내려고 그래. 미아리에서 한다. 쌍문 여기 뭐 무슨 동이 여기가? 상계동에서 한다. 그러면 딱 가입하려면 거기서 뭐라면 지역망에 가입하래. 권리금 내고 지역망에 가입하라. 지역망에 권리금 내고 가입하면 공동중개 물건 띄워주겠다. 보게 해주겠다. 근데 관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배제시켜버린 거죠. 공동중개 안 한다겠다는 얘기죠. 그 대법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소송 걸리고 막. 한번 뉴스 시간에 크게 나왔죠. 공인중개사 왕따 시키는 거죠. 자기네 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도 안 주고 거래를 못하게 해버린 거죠. 자기네라. 근데 젊은 애들은 안 해. 가입 안 해.
제가 아는 약수동에 사는 젊은 친구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입니다. 별명이 키 큰 아저씨입니다. 키가 커요, 걔는. 얼굴 잘생겼어요. 야, 너는 직방, 다방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좋죠. 찬스죠. 왜? 저는 그걸 이용하는데요. 그걸 이용한데, 그러니까 뭐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역망에 가입을 안 해도 물건이 다 올라요, 안 올라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그래서 왜 권리금 내고 그런 데 가입하니? 권리금 내봐야 그 사람도 뭡니까? 그 망에 가입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회식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입만 권리금 내고 들어가면 걔도 회식하는 거야. 그날 회식합시다. 모여. 오늘 저녁 먹자. 술 먹고 놀자 판다는 거야. 그러니 전문가에서 대접을 받냐고. 그따위로 하는데. 고객이 와갖고 그러죠. 자, 봅니다. 이 주택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제가 취득하려 신혼부부가 왔어. 공인중개사는 저 이거 취득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저희 집 아저씨 명의로 단독 명의로 할까요? 아니면 저와 처의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세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뭐 하면 처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양도리에서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걸 뭐 하고 있으면 단독면을 양도하면 이건 누가 다 먹은 걸로 보는가? 갑이. 근데 이걸 뭐 하고 있다 양도하면 공동소에서 이 소득을 몇 사람이 나눠 먹는가? 두 사람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 결론 냅시다. 공인중개사님, 저 이 10억짜리를 단독세 하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럼 이거 종부세 어떻게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고객은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죠. 사실 얼마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는 요즘 인터넷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다 데이터 넣어주기만 하면 다 나온다, 자동으로. 제 카페도 이거 취득세 어떻게 하면 계산하는 방법 다 나와요. 양도세도 어떻게 하면 다 나온다. 그런데 기본 데이터 끄면 뚜뚜뚜 나와버려. 여러분 수계산 안 해도 돼. 그러면 고객은 저게 얼마냐보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겠죠, 여러분한테. 그런 걸 할 줄 아는 고객은 자기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그냥 세무사 소개시키니까 세무장한테 알아보세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는 손가락 빠는 거야. 오는 사람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사무실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야 돼. 지나가는 내가 붙잡을 수도 없잖아. 호객행위 할 수도 없잖아. 들었어요. 이리 들었어요. 이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삐리리 해갖고 뭐 공인중개사가 삐리리 해갖고 막 그 뭐죠? 풍선인가 뭔가 막대 풍선 쭉 했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찍었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개업해놓고 그거 갈 거냐고. 아니 뭐 알바세서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픈해갖고 뭐 이번에 그러시는 거 예산위원회 중개수에서 50% 할인해드리고요 하면서 예 하면서 막 알바생도 쓸 수도 없잖아. 그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럼 피합시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명의분사. 그죠? 잊지 마세요. 명의분사를 하려면 이걸 부부가 한 사람 갖고 있는 거 부부 뭘로? 둘로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자, 60% 40% 뭐 하고 싶어? 자, 바꿉시다. 뭐 하자고? 공동 50%씩 할까요, 그냥? 50% 합시다. 자기 누구한테? 처한테. 명의를 바꾸자고. 무슨 형태로? 공동.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100% 갖고 있던 50% 공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떡하냐고요. 공인중개사는 저 이거 아저씨 명의로 저와 부부 몇 프로씩?
50% 공동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안 낸다고? 종부세 안 낸다면서요. 고객이 더 한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고객이 더 똑똑해. 공인중개사보다. 그 고객은 일반적인 지식은 몰라도 내가 알고자 하는 요 특화된 부분은 내가 다 미리 조사해야 안 해.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피 공인중개사 하다가는 괜히 고객한테 개망신 당하기 딱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내가 어디 아저씨가 직장 근무지가 이동이 돼갖고 어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사전 조사해야 안 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인터넷에 떠 안 떠? 다 떠요. 실거래가에 떠 안 떠? 다 떠. 다 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얼마가 되거나 그걸 다 조사한다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조사해갖고 다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거야,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확인받는 거죠. 확인받는 거야. 여러분들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확인받는 거야. 내가 알고 조사한 게 제대로 된 거냐 확인받아. 그러면 더 몰라, 공인중개사는. 왜? 나는 일반적인 건 알고 있지만 어떤 특정 분이 깊숙한 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망신당하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분은 이제 아까워지는 거야. 본전 생각나는 거.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해봐. 계획서 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수료 그렇게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요즘 작년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그랬죠? 지방자치한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갑이 100% 갖고 있던 걸 갑 50%, 을 50% 명의 분산하려면 어떻게 분산하는 거야, 명의를? 야, 네가 갖고 가.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뭘 써야 돼? 뭔가 계약서가 있어야지, 법률상. 그 뭐 쓰는 거야, 지금? 증여계약서 쓰는 거죠. 남편이 몇 프로? 50% 지분 이전에 증여계약서 쓰는 거죠. 증여계약서 쓰고 그 증여계약서를 들고 공증받고 나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셔야죠.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분할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는가. 여러분이 공부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쑥 들어가고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봐봐. 공인중개사 얼마나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면 그 공인중개사도 모를 거야. 대부분 10중 8구는. 명의 분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사항 있죠. 무조건 명의 분산한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증여 계약서 쓰면은 뭐가 부과돼 이제 이번에 또 증여세 내야 돼요. 또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셔야 돼요. 근데 부부지간까지는 얼마까지 공제받느냐 여러분? 6억 원까지는 증여.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꼭 알아둬요. 배우자지간에는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단 10년 기준입니다. 10년 기준 적어놓으세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시험 범위가 이게 아니요. 빠져서 그래. 옛날 이거 시험 범위에서 그때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자, 오늘 왔으니까 이거 하나 알아야지.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 간일 때는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6억 원을 증여재산가에서 빼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안. 이런 거 잘 알아두셨죠. 다 몇 년 기준이다, 얘는? 10년 기준이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에게 증여했다. 이때는 5천만 원만 공제해줍니다. 단 직계 비속이 누구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거꾸로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증여받을 때 자식이 부모님한테 증여한 거죠. 이때는 3천만 원만 공개해 줍니다. 기타 친인척.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타 친인척 6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4천 이내의 뭐 인척. 이때까지는 500만 원 공개해 줍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이야. 어?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닌데 여러분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가불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이야. 그럼 뭐는 안 낸다고? 증여세는 내 안 내?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과세해야 되지만 부부지간에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과세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분가액이 얼마야? 기분가액 5억이 되는 거죠? 얼마 증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억 증여받으니까 6억까지 증여세분은 안 내네. 아, 좋다. 뭐는 없다? 증여세는 없구나.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근데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돼, 여러분. 증여일 때 3. 몇 프로 되냐? 3.5%, 여러분.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요걸 시가편익이라 해갖고 공시된 가액이라 해갖고 5억을 증여받으면 5억 원의 몇 프로를? 3.5%. 5억 원의 3.5%가 얼마 여러분? 5, 3, 15, 55. 1,750만 원 되네요. 세법은 이거 맨날 이런 거 곱하는 거다. 5억 원 곱하기 3.5%. 그럼 우린 계산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세법 시간에 계산기 갖고 오세요. 핸드폰에 계산기 다 있죠? 네. 그러면 뭐는 안 내도 뭐는 내야 된다? 근데 이때 10억 원일 때 종부세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100만 원이야. 단독 명의일 때 증여세는 종부세 얼마다고? 100만 원. 그럼 이거 증여하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한다고 합시다. 10년 보유할 거다. 20년 보유할 거다.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이 얼마라고 그러면? 종부세는 여러분 90%가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종부세 지금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재산세를 세율을 떼는 게 낫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종부세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정권별로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이 트렌드, 흐름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내가 지금 10억짜리 갑의 단독면을 갖고 있을 때 갑의 단독면부터 종부세 얼마 내고 있다 여러분?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종부세를 뭐 하려고? 안 내려고 뭐 했어 여러분? 명의 분산한 거죠. 자, 그래서 증여세는 6억까지는 없어. 그래서 지금 지분가액이 얼마니까? 5억이니까 뭐는 없다? 증여세는 없다. 근데 뭐로 인해서 취득했으니까 증여세는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몇 프로다? 증여세는? 취득세 몇 프로다? 3.5%. 그러면 5억 원에 3.5% 얼마? 1,750만 원 맞나요? 맞죠? 1,752. 한번 계산기 좀 두들겨 봐주세요. 세법 시간에 계산기 갖고 다니셨어요? 계산 안 나와 우리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세법 시간에 계산기를 갖고 다니시거나 꼭 계산기 좀 기능 켜놓으십시오. 세법은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갑니다. 세법은 절대 멍 때리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감옥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5억) 곱하기 3.5% 이게 또 안 되겠네. 5억 계산을 또 공을 또 어떻게 때려야 되냐. 공세다가 끝나 공세다가.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요거 10년 보유 예정이야. 10년 보유 예정. 금년 모함으로 인해서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를 안 내는 금액은 얼마 되는가? 10년 보유 가정한다면 1,000만 원 안 내는 거죠? 이해하세요? 매년 종부세가 얼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나오는데 내가 이거 앞으로 여기는 한 10년 정도만 있을 예정이야. 그래서 10년 하면 종부세 안 내는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이죠. 근데 이걸 안 내려고 뭐 했더니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는 안 내더라도 취득세 얼마 내는가? 그럼 나는 최소 몇 년을 보여줘야 돼? 이걸 커버하려면. 여러분 모두 또 쫓아와? 어? 최소 20년은 버텨줘야 되겠죠? 그럼 확실히 넘어갈 것 같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려고? 종부세 안 내려고 함부로 증여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야. 조금 들은 게 있어갖고 이러면요 간단해요. 명의분산해갖고 증여계약서 씌워갖고 명의분산 하시면 돼요. 종부세 안 내요. 엠뱅가 그로 인해서 들어간 취득세는 얼마인데? 1,750만 원인데. 여기다 만약에 증여재산 공제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 왕창 나오죠. 최소 몇 프로 나오냐? 20%까지 나오네요.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 20%. 그래서 안 내는 돈은 회피 가능한 건 얼마? 10년 보야 해봐요. 1,000만 원. 20년 해봐야 얼마? 2천만 원. 그럼 거의 여기 육박하는 거죠? 20년 보여요. 최소 20년은 보아야 있어야 되니까. 저걸 본준을 뽑으려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잘 모두 모르면서 이것 통해서 무조건 증여하라. 나 여기서 지금 아저씨가 지방으로 한 5년 후에 내려갈게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가장 취약. 그래서 결론, 대인세와 대물세일 때 이걸 마무리하면서 대인세 때 무슨 세요, 여러분? 누지세요. 누지세의 부담을 피하려면 뭐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명의분사. 근데 무조건 명의분사를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명의분사로 인해서 회피될 수 있는 세금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를 비용을 따져. 그게 이제 부동산 학기에서 배우는 거죠. 투자 의사결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과목이 다 맞물리고 있어. 이런 게 바로 대인세 대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가세, 종량세 이런 거는 뭐 한 번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우리 한번 부동산 세법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진도 뭐 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법은 이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인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좀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배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첫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좀 더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